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인간의 기억 특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기억 특성과 관련해서는 주로 인간이 학습된 것을 가지고 있는 그 여러 가지 기억 능력과 관련된 거, 또 인간의 기억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또 각각의 기억의 하위 유형별로 어떤 그 특징이 있는지, 또 실제 우리가 여러분이 아마 개인적으로 관심이 있으신 것은 기억을 어떻게 하면 향상시킬 수 있는지 이런 것들입니다. 근데 결국 우리가 기억의 특성을 단계적으로 살펴보고 또 구분해 보면서 실제 기억을 어떻게 향상시킬 수 있는가까지 다뤄보겠습니다. 실제 기억과 관련해서는 그 심리학에서 두 가지 이론적 접근이 있을 수 있는데요. 하나는 기억이 어떤 그 기억이 체계를 갖추고 예를 들어 단기 기억이나 장기 기억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는 학자들이 있고요. 기억을 하나의 체계로 처리 수준에 따라서 어떤 구분하자 이런 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가지 기억 체계로 나누자, 처리 수준적 수준에 따라 나누자 두 가지 접근법이 있는데 우리가 대개 그 기억 같은 경우에 실제 이런 예를 살펴보시면 어떤 사람이 교통사고를 당해서 깨어나 보니까 이전에 자기가 어디에 살았고 또 자기가 이름이 뭐고 이전 기억은 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종의 기억 상실증인데요. 대개 이런 경우는 사고가 일어나고 난 다음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에 대해서는 잘 기억합니다. 그런데 그 사건이 일어나기 이전, 예를 들어 자기의 주민등록번호가 뭐고 이름이 뭐고 자기의 이전 기억이 사라지는 경우입니다. 이 반대에 좀 다른 경우가 있는데요. 그건 뭐냐 하면 여러분이 아마 개인적으로 술 마셔서 챈 사람들이 했던 얘기도 하고 했던 얘기도 하고 그런 과정을 보실 텐데요. 술 마시면 했던 얘기를 또 하는 이유는 그 얘기를 아까 했다는 걸 까먹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좀 알코올 중독이 심한 사람들은 자기가 어떤 비디오를 이래 보고 다 보면서 상당히 재밌어 합니다. 근데 다 보고 나면 자기가 본 걸 까먹기 때문에 그 비디오를 새로 보면 또 재밌습니다. 왜? 아까 봤던 기억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소설이라든지 영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만 있으면 평생 동안 아주 즐겁게 보낼 수 있어요. 근데 재밌는 거는 이 사람들이 아주 어렸을 때 기억을 온전하게 갖고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자기 주민등록번호를 기억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이런 증거들을 볼 때 실제 기억 과정은 뭔가 이게 쭉 구분해서 살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심리학에서는 주로 기억을 나눌 때 단기 기억하고 장기 기억 이게 두 가지 과정으로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여러분이 쓰시는 컴퓨터가 단기 기억하고 장기 기억 이걸 흉내내서 만든 건데요. 지금 현재 여러분이 모니터에 띄워서 쓰고 있는 기억을 단기 기억이라고 보시면 되고 하드에 저장되어 있는 것을 장기 기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보통 기억 체계를 나눌 때 요 두 가지만 있는 게 아니고 앞에 감각 기억이라는 게 또 하나가 있는데요. 요건 뭐냐 하면은 실제 우리가 그 목격자 증언 같은 거 받을 때 여러분이 길을 우연히 가다가 교통사고가 됐던 어떤 일들을 한번 벌어진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집에 그냥 갔는데 그 다음날 어느 누가 와서 그 현장을 목격한 부분에 대해서 묻게 되는 경우가 있겠죠.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교통사고를 봤다 하는 경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사고를 보면서 특별한 의식적 개입을 하지 않습니다. 사고가 일어났구나 라고 지나가죠. 근데 그 다음에 경찰관이 됐던 어떤 사람이 와서 어제 사고가 일어날 때 그 사람이 위에 옷을 무슨 입었나요? 또 머리는 어떻게 생겼나요? 이렇게 목격자와 관련된 진술을 요구했을 때 여러분들이 이제 일부는 기억하고 있고 일부는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의식적인 개입이 아직 포함되지 않았는데 어떤 기억 속에 흔적, 잔향을 만드는 경우를 우리가 감각기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되게 심리학에서 연구할 때는 여러분이 앞을 보고 머리를 고정시킨 다음에 순간 노출기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슬라이드에 어떤 내용을 적고 순간 노출기를 통해 망막에다가 200ms나 300ms 아주 짧은 순간에 망막에다 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이 뭔가를 의식적으로 봤다는 느낌이 없지만 망막에 어떤 흔적을 만들어 두니까 나중에
여러분이 본 거 중에서 이게 이런 글자가 있었느냐 또 이런 도형이 있었느냐라고 확인 절차를 거쳐보면 대개 여러분들이 한 절반 정도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10 정도 회상을 해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아주 짧은 순간에도 일어나는 것을 감각기억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단기기억하고 장기기억으로 나눌 때는요, 대개 이제 보통 단기기억으로 나눌 때는 세 가지 과정을 보시면 되는데, 첫 번째는 부화 과정이고요. 그 다음에 저장 과정이고, 그 다음에 인출 과정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 과정으로 구분해서 살펴보면 되는데요. 대개 그 부화 과정은 여러분들이 아마 그 기억이 저장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눈으로 본 거, 귀로 든 거, 학습한 거 이런 것들을 머리가 저장할 수 있도록 뭔가 신경적으로 부화를 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청각 부화다 그러면 여러분이 소리로 듣는 거고요. 또 우리가 청각이 아닌 시각적인 부화다 그러면 어떤 그림을 딱 보고 그 그림 자체가 영상이 머릿속에 저장되는 거다 보시면 됩니다. 되게 단기 기억의 그 가장 간단한 예는 여러분들이 이제 중국집에 전화번호를 알기 위해서 114에 전화하고 전화를 받은 다음에 뭐 중국집 전화한 다음 돌아서면 잊어버리는 그런 정도의 간단한 기억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게 이제 부화가 뭐로 될까? 청각적으로 될까? 시각적으로 될까? 그래서 여러분이 아마 이런 예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여러분이 지금 현재 114에 전화를 하면 전화 문의하신 번호는 몇 번입니다 라고 소리로 알려주는데 만약 그걸 문자 메시지로 보내준다. 그럼 문자 메시지로 보내주는 게 좋을까? 현재 같은 방식으로 114처럼 소리로 안내해 주는 게 좋을까? 그러니까 여러분 얼핏 생각할 때는 문자 메시지로 보내주는 게 훨씬 더 편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단기 기억으로는요. 문자 메시지로 와도 그걸 한번 소리로 대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각적인 정보가 훨씬 더 우세하게 처리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단기 기억에 부호하는 청각이다. 그래서 대개 여러분들이 우리가 소리를 들을 때 청각적으로는 조금, 예를 들어 뭐 비슷한 용어들 간에 혼동이 생기는 것도 그런 맥락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단기 기억의 저장은 보통 밀러라는 사람이 7 플러스 마이너스 2라 그래서 저장 용량의 한계를, 얘기하는데요. 지금 7 플러스 마이너스 2라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평균 7개고, 지능이 좀 높은 사람은 9개, 지능이 낮은 사람은 5개 정도 웬다 이런 뜻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지능검사가 11가지의 하위 척도를 갖고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검사자가 뭐 1, 3, 7 그러면 여러분이 1, 3, 7 이렇게 따라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똑바로 따라하는데 몇 개까지 따라하느냐. 또 1, 3, 7 그러면 7, 3, 1 거꾸로 따라하는데 그 거꾸로 따라하는 걸 몇 개까지 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여러분이 이제 지능을 판단하는 과제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 단기 기억은 저장 용량에 한계가 있는데요. 그래서 대개 우리가 그 뭔가를 외울 때 태정태세, 문단세 이런 거 외울 때는 요 방이 7개니까 7개에 들어갈 수 있도록 잘라서 외워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전화번호도 지금 7개가 포화 상태가 몇 년 동안 지금 지속되고 있는데도 전화국에서 일시에 이게 8개나 9개로 늘릴 수 없는 것은 전화번호가 8개로 바뀌었을 때 사람들이 한꺼번에 한 번에 외울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적기 때문에 상당히 고심을 많이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 7자리가 포화 상태라서 늘릴 수밖에 없지만 늘리면서 여러 가지 이제 조합을 만들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태정태세, 문단세 이런 것들이 처음에 들어갈 때는 각 칸에 한 명씩 들어갑니다. 한 명씩 들어가는데 자꾸 태정태세, 문단세 이런 것들이 자꾸 되뇌다 보면 친숙해지니까 다 몰려서 한 방에 들어가죠. 거기서 우리가 태정태세, 문단세 다음에 여러 가지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은 한 방에 처음에는 들어갔다 친숙해지면 한 방으로 들어가는 거. 이걸 이제 청킹이라고 합니다. 전문용어로 청킹이라고 그러는데 묶어서 들어간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대개 전화번호 중에서도 우리가 국이 4자리, 번호가 4자리인데 그 4자리를 좀 더 쉽게 청킹 시킬 수 있는 뭐 요소가 없을까 이런 걸 연구를 해왔는데요. 아마 그걸 찾지 못했으니까 지금 8개로 늘리는 거고 또 지금 124 같은데 전화를 해보시면 예전과는 조금 다른 기능이 문의하신 번호는 몇 번입니다 라고 끝이지 않고 문의한 번호로 막바로 연결시켜 드릴까요? 그건 이제 어차피 못 외우는 경우에 수도 사람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조치가 취해졌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요게 저장 용량에 한계가 있다는 것은 나중에 우리가 단기 기억에서 어떤 정보를 들었는데 나중에 망각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까먹는다 이런 뜻이죠. 근데 그런 망각 증세에 대해서는 상당히 하나의 논리를 설명해 줄 수 있죠. 뭐냐? 방이 7개가 되어 있으니까 방을 차지하고 있는 정보가 있죠. 근데 새로운 정보가 들어오면 기존 정보는 달아나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대치라 그러는데, 그래서 단기 기억은 실제로 대치 과정에서 망각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억 과정과 관련된 특성 중에서 우리가 한 가지 또 살펴봐야 되는 거는요. 실제로 우리가 어떤 그 대뇌 피질에서 기억이 저장되는데, 뭐 지금 여러분이 컴퓨터에 비교하시면 뭐 하드웨어가 뭐 40기가다 60기가다 요즘 갈수록 커지는데, 인간은 그 기가 바이트에 해당하는 걸 신경세포라고 갖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100억 개라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고 50억 개라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는데, 여러분이 뭐 예를 들어 3, 40이 하나를 외우면 기억의 어떤 흔적이 만들어집니다. 근데 이제 요와 관련해서 그 학설이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여러분이 3, 42를 자꾸 반복해서 외우면 이 흔적 자체가 강해진다는 학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3, 42, 3, 42 외우면 흔적이 강해지니까 3, 7이 21 외운 거는 흔적이 약하죠. 그래서 우리가 자꾸 반복하고 암송한 거는 흔적이 강해져서 이후에 끄집어내기 쉽다, 접근하기 쉽다. 그걸 이제 강도 가설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요와 좀 다른 과설은 우리가 3, 4, 12 그런 걸 하나 외우면 흔적이 하나 만들어지죠. 또 외우면 똑같은 흔적이 다른 곳에도 만들어진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흔적들이 군데군데 만들어지기 때문에 찾기 쉽고 다음에 기억에서 끄집어내기 쉽다. 그걸 이제 복합 흔적 가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게 더 우세한지에 대해서는 아직도 논의 중이지만, 실제 우리가 단기 기억은 기억 자체가 한 번 딱 들은 거기 때문에 흔적이 약하든 흔적이 부족하든 어떤 경우든 인출 실패, 즉 망각 현상이 자주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인출과 관련해서는 단기 기억에서는 대개 이제 저장 용량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대치가 일어났다는 표현을 쓰시고요. 또 두 번째는 이게 이제 실제 대치가 아니라 기억 흔적을 남기는데 기억 흔적의 소멸,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또 우리가 그 단기 기억은 청각적인 것이 되기 때문에 첫 번째 우리가 뭔가를 암기하거나 기억을 했는데 이후에 비슷한 정보가 들어오면서 기억 간에 간섭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간섭 효과가 또 단기 기억에서 어떤 망각, 인출 실패와 관련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장기 기억은 이게 이제 부화와 저장, 인출이 어떻게 되느냐. 우리의 기억 과정은 여러분이 아마 쓰레기통에 쓰레기를 담듯이 막 집어넣는 건 아닙니다. 실제 우리가 도서관에 책이 들어오는데, 도서관에 여러분의 전공과 관련된 아니면 여러분이 보고 싶은 어떤 책이 들어왔는데 사서가 뭐 1층부터 5층 사이에 아무 데나 꼽아 넣는다. 그럼 분명히 도서관 안에 여러분이 찾고자 하는 책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그 책이 어디 있는지 모르게 되고 결국은 머릿속에 있지만 도서관 속에 있지만 그 책을 못 찾게 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단기 기억도 실제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있지만 끄집어내지 못하는 과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부화할 때 체계적으로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도서관의 장서 체계처럼 좀 초기화한다든지, 또 쓰레기통에 쓰레기 담듯이 막 집어넣지 않고 예를 들어 뭐 종이는 종이대로 깡통대로 이렇게 구분해서 한다면 나중에 내가 버린 깡통 중에 다시 찾아야 되겠다. 그러면 훨씬 더 간편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대개 공부를 할 때 똑같이 5시간을 하더라도 공부 효과에서 조금 차이가 나는 사람들은 그 의미가 뭐냐면,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처음에 목차부터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목차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또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요거부터 하는데, 조금 비효율적인 사람들은 책부터 읽죠. 그래서 막 집어넣는데 담긴 담으면 머릿속에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나중에 접근하는데 실패합니다. 그래서 집에 가서 이래 보시고, 우리가 이제 기억을 체계적으로 좀 조직적으로 의미론적으로 부호한다는 게 뭘 의미하는가. 집에 가서 컴퓨터에 내 컴퓨터를 열어보십시오. 그래서 C에 정보가 저장되어 있으면 폴더가 잘 구성되어 있는지, 그래서 어떤 일에 대해서 어떤 과목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항별로 폴더가 잘 되어 있는 사람이 있고, 내 거 이래서 그 안에다가 다 집어넣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저것. 이게 내 거, 그리고 한 폴더 안에 다양한 정보를 다 집어넣는 경우는 이후에 찾을 때 그 폴더를 다 뒤벼야 되죠. 그래서 이제 장기 기억은 좀 더 오랫동안 여러분이 간직하기 위해서는 그 부호화를 시킬 때 좀 의미 있게 부호화를 시키는 게 중요하다.
그 다음에 저장의 특징은 실제 저장은 무한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컴퓨터 같은 경우에 저장 용량을 초과했다 이런 메시지가 있는데 현재 인간에게 저장 용량을 초과했다는 메시지를 경험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무한되지 않느냐. 지금까지 그 전문가들로부터 나온 학설에 따르면 우리가 갖고 있는 전체 대뇌 능력의 한 30%도 못 쓰고 죽는 게 아닌가라는 학설이 우세합니다. 그 다음에 인출은 이게 어떤 기억의 흔적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만들어져 있는데 그 강도 가설이나 복합 흔적 가설에 따르면 강도가 강하거나 아니면 여러 군데 흔적이 많다는 얘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 기억에서 망각이 왜 일어날까? 여러분이 갑자기 고등학교 1학년 때 짝이름 이러면 생각나는 사람도 있고 갑자기 이래 물으면 생각 안 나는 데가 있습니다. 장기 기억은 반드시 머릿속에 흔적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기억 흔적이 소멸된 건 아니고 흔적은 있는데 이 흔적이 어디 있는지를 찾지 못해서 대개 인출 실패, 망각이 일어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의 증거로 여러분이 아마 머릿속에 뱅뱅 돌면서 입안에 뱅뱅 도는데 안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를 전문적인 표현으로 설단 현상이라고 하는데 그런 설단 현상은 장기 기억에서 정보는 기억에 있지만 접근하는 데 실패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마 노래 가사를 처음부터는 잘 모르겠는데 중간 부분을 이래 하다 보면 노래 전체가 앞부분도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을 때려서 활성화시키면 전체가 다 이제 반응을 일으킨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또 아까의 경우처럼 우리가 중학교 1학년 때 고등학교 1학년 때 짝 이름이 누구지 그걸 모르겠던 경우에는 고등학교 1학년 때 내가 몇 반이었는지 또 담임 선생님은 어떤 사람이었는지 이런 것들을 잘 기억해 보시면 실제로 내가 짝 이름이 뭐 있다 비슷한 관련 정보는 비슷한 부분들에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정보를 찾아낼 확률이 강해지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기억을 기억 체계로 보통 나눠서 감각 기억, 단기 기억, 장기 기억 나누는 경우는 이제 저런 세 가지 특징을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부화가 어떻게 일어나고 저장이 어떻게 되고 인출이 어떻게 된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 실제 여러분 책에 보면 요거를 이제 기억을 체계로 나누지 않고 처리 수준적 접근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우리가 어떤 정보를 듣고 그걸 잘 기억하는 사람과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는 단지 그 정보를 어떤 식으로 부화 처리했느냐. 그래서 좀 의미론적으로 처리하는 걸 깊은 수준에서 처리했기 때문에 이후에 정보를 끄집어내기도 좋고 인출도 잘 된다. 하지만 우리가 시각적이나 청각적인 정보 또 감각적인 정보로 저장했다. 그러면 그 정보는 쉽게 사라지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가 단기 기억이나 장기 기억 그래서 이게 학자들이 임의로 기억의 체계를 나눈 거지 우리 머릿속에 어떤 기관이 따로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하지만 전반적인 여러 가지 연구 자료를 보면 기억을 체계를 이루고 있다는 학설이 좀 더 우세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책에는 망각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이 제시됩니다. 그래서 망각이라는 거는 우리가 보통 단기 기억과 장기 기억에서 조금 차이가 나긴 하지만 처음에 설명한 게 기억 흔적의 소멸. 그래서 우리가 단기 기억은 금방금방 새로운 정보가 들어서 반복되고 암송되지 않으면 그대로 넘어가 버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정보 인출의 실패와 관련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 인출의 실패는 우리가 되게 기억 속에 어떤 정보를 갖고 있긴 한데 되게 그 정보와 관련해서 다시 사용하기 위해서는 다시 그게 어느 위치에 주로 저장되어 있는지 그걸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모르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아마 여러분이 일상생활에서는 친구 집을 이래 우연히 처음 따라가 볼 때 친구 따라갔죠. 근데 나올 때는 여러분이 다시 그 친구 집을 여러분 스스로 찾아오겠다면 어디쯤인지 또 어떤 맥락인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나와야 되는데 되게 아무 생각 없이 저녁에 털레 집으로 돌아가는 경우 그 다음에 혼자서 친구 집을 찾아갈 수 있을까 잘 못 찾는 경우가 있죠. 이런 것들이 아마 그 정보가 어디 저장되어 있는지 이런 거와 관련해서 나오면서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단기 기억 같은 경우에는 또 그렇고 장기 기억도 그렇고 기억 흔적들 간에 비슷비슷한 경우에 간섭 효과가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되게 아마 이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어떤 프로그램 같은 경우 버전이 조금씩 바뀌면서 명령어가 조금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명령어가 버전에 따라서 아니면 새로운 게 나옴에 따라서 전혀 상관이 없이 일률적으로 좀 움직여줘야 되는데 그게 이제 조금 차이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새롭게 배우는 사람들보다 또 이게 처음 배우는 사람이 훨씬 더 어려울 때가 있어요. 이게 이제 간섭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요즘은 외국계 회사, 보험회사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 이 사람들이 새로운 신입 사원 뽑을 때 한국의 다른 보험 계통에서 일해본 적이 있는 사람들은 조금 회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유는 자기는 조금 더 색다른 기업 마인드를 심어주고 싶은데 이전에 어떤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벌써 오염이 됐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기가 시키는 교육이 오히려 전혀 모르는 사람들보다 안 될 수 있다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과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있는데요. 실제 이 과제에 영향을 우리가 어떤 학습이 되고 그 다음에 기억이 되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주로 세 가지를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과제에 소요되는 시간인데요. 우리가 단기 기억에서 장기 기억으로 넘기려면 반드시 암송이 많이 되고 반복적으로 돼야 됩니다. 그래서 흔적을 많이 만들든 강도를 강하게 하든 반드시 암송이 되고 그에 따라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과제에 시간을 많이 투여하면 투여할수록 연습의 효과 뭐 여러 가지 기억이 잘 되게 하는 원리를 갖추는 데 도움이 되죠. 그 다음에 연습과 관련해서는 실제 어디까지 반복을 해봐야 되는가. 그래서 계속적으로 뭔가를 해보는 게 학습이 일어나고 그걸 이제 기억을 파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보통 조건 형성의 법칙에서 다루지 않았던 부분 중에 하나가 스키너의 이론에 대해서 단지 그걸 조금 보장해서 신행동주의라 그래서 헐이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헐이라는 학자는 여러 가지 조건 형성의 법칙을 얘기할 때 습관 강도 얘기를 합니다. 물론 이 사람의 이론이 체계적으로 교과서에서 등장하지 않았던 이유는 이 사람 어떤 이론을 내고 그 이론을 실험적으로 테스트해보고 실험적 데이터가 그걸 지지하면 그걸 계속 밀어붙이고 또 만약 이론 자체적으로 실험을 해봤더니 실험 데이터가 그걸 지지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 이론은 수정하거나 변화시키거나 폐지시키는. 그래서 이걸 이제 연역 방법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행동 학습과 관련된 이론을 세운 분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이론에서 중요한 것은 습관 강도, 그 다음에 추동. 그래서 어떤 습관 강도, 그래서 어떤 행동을 하도록 습관이 형성되었다 하더라도 추동이나 동기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나타나지 않는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실제 연습 같은 것도 상당히 능동적으로 좀 이루어지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대개 학자들이 가장 많이 쓰는 하나의 법칙이 뭐냐면 보통 이제 PQ4R이라는 원칙을 많이 씁니다. PQ4R이라는 원칙을 쓰는데 이 PQ4R에서 프리뷰는 우리가 학습을 하는 데 있어서 기억 특성을 가장 잘 반영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프리뷰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예습하는 거. 근데 우리가 보통 예습에 강조를 많이 하는데 예습은 장기 기억의 특징에서 얘기했지만 실제 목차를 만드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한글 어떤 정보 문서를 만들려고 할 때 그 문서를 만들기 전에 어떤 폴더에 어떤 식으로 저장하겠다 이걸 먼저 기획 잡고 방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작업하는 사람이 있고 작업하다가 자기가 기존에 있는 폴더에다가 대충 저장하는 사람이 있죠. 프리뷰의 예습은 그런 여러 가지 장기 기억에서의 어떤 의미론적인 부활을 시키기 위해서는 필요하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퀘스천입니다. Q는 이게 이제 동기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학습에서 헐이 얘기하는 것처럼 추동이 조건 형성의 법칙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듯이 결국 기억 과정에서도 퀘스천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자기가 그냥 단지 무의미 철자를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보다는 이게 뭘 의미하지? 이게 내한테 왜 필요하지? 이런 동기가 부여된 경우 기억은 훨씬 더 오래 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대개 어떤 교재에서 이래 보면 장이 시작하기 전에 이 장에서는 우리가 주로 이런 걸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면서 뭔가 이렇게 공부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이 4R은 처음에 리드입니다. 읽는 거. 그 다음에 리사이트. 자꾸 암송하는 거. 그 다음에 리플렉트. 이게 여러 가지 뜻을 생각해서 연결시킨다는 뜻이고 제일 마지막에 리뷰입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를 강조하는데요. 물론 잘 보이시지 않더라도 강의록에 나와 있으니까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읽고 암송한다. 되게 이제 여러분들이 나는 암기는 안 돼. 이해는 잘 되는데 그렇게 얘기하는데 어떤 정보든 자기 것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암송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암송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자기가 익숙하지 않고 친숙하지 않기 때문에 기억 과정에 본격적으로 들어오기는 힘들다. 그래서 암송 과정을 거친 다음 자기가 충분히 암송이 되면 그때 서로 뜻을 연결시켜서 의미 있게 구조화시키는 작업, 그게 이제 리플렉트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리뷰인데, 리뷰는 우리가 망각의 한 현상 중에 기억 흔적에 대한 접근 실패가 있습니다. 그래서 리뷰는 복습한다는 것은 내가 기존의 기억 과정을 통해 심어놨던 정보가 어디에 들어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마지막에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개 이래 보면 지금 기억 과정에서 이래 보면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뭐 술을 마시고 각각의 테이블이 이렇게가 있고 이런 경우에 주인 아주머니께서 뭐 이렇게 몇 번 테이블에는 뭘 먹었다, 또 몇 번 테이블에는 뭘 먹었다, 이런 거를 다 기록하시는 분도 있지만 기억으로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손님이 술 먹고 있는 한 안주 몇 개 먹고 술 몇 개 먹고 잘 기억하는데 그 손님이 술을 돈을 내고 나가면 까먹어 버립니다. 돈을 다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기억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고등학교 학생들 같은 경우도 예비고사 치고 정문을 딱 나오면서 와 끝이다 이 한마디에 그동안 몇 년 동안 갈고 닦았던 지식이 싹 달아납니다. 이게 야 끝이다 이런 학생을 데려다가 다시 시험 치면 처음 했던 점수보다 안 나옵니다. 이게 복습이라는 것은 상당히 우리가 기억 과정에서는 중요한 메커니즘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고2까지가 아마 기억의 여러 가지 특징과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로 여러분들이 시험 준비를 하실 때는 단기 기억과 관련된 특징들, 부호화가 청각이라는 거, 저장 용량이 한계가 있다는 거, 또 우리가 인출 실패의 경우는 단기 기억에 무엇 때문에 망각이나 인출 실패가 일어나느냐, 그 다음에 장기 기억 같은 경우는 부호화가 의미론적으로 된다는 거, 저장은 뭐 안 되지만 여러 가지 인출 실패와 관련된 의미가 뭐라는 거, 이런 것들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는 뭐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는데요. 기억 체계와 관련해서 우리가 인간의 기억이 단기 기억, 장기 기억, 감각 기억 이렇게 기억 체계로 나눠져 있다는 증거가 뭐냐? 그러면 여러분은 반드시 기억 상실증, 뭐 처리 수준 이론, 이거 둘 중에서 이제 처리 수준 이론을 제외한 그 쪽으로 이제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다른 기억과 관련된 특징은 다음 시간에 보충해서 다뤄드리려고 했습니다. 오늘은 기억의 기본적인 특징에 대해서만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